농식품부에서는 5년마다 10년마다 작은 목표치를 세워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됐어. 안 됐어. 목표치 달성이 안 됐어. 그럼 누가 책임을 지나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식량 자금률 목표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숫자일 뿐이야. 관료 적폐를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4번이 되든 5번이 되든, 농식품부 관료들의, 고급 관료들의 머리가 세탁되지 않는 한 우리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농민수당 이렇게 정말 주무발이부터 해가지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회의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544억 원 통과됐고요. 아시다시피 전체 농가들에게 내년에 이제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경영체 등록한 농가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돈에 약 10만 8천 회장님, 예, 박수 하나 주세요. 돈 얘기하는데 이렇게 박수 치셔야 돼요, 의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또 저렴 안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일단 50만 원으로 시작하고 점차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60만원, 70만원, 이제 이렇게 올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농민 기본소득으로 돼서 여성농민, 어쨌든 전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 그리고 하면서 좀, 워낙 어렵게 해서 좀 이렇게 까다롭게 좀 제한 조건,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농민수당, 농업인 공익수당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를 좀 희망으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농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환 정책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이제 그 분야별 5가지 분야별 과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내용, 결국 우리 농정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뼈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그 정책 제안들은 있는데,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이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토론하니까 가감없이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중요한 건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단합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니까 일단 큰 틀에서 단결하고 작은 것은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뜻을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토론하실 분들이 우리 충북에서 정말 우리 그동안에 헌신적으로 해왔던 단체 대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7분의 토론자를 좀 모셨고요. 사전에 우리 이제 그 발제 내용들은 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일단 생각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별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 그 단양에서 친환경 농사를 하시면서 우리 충북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김진복 회장님부터 해서 토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 중요한 자리를 또 말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무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도 말씀하셨더라. 참 정책이 좋은 거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닿는 거는 많이 그렇게
있다고는 저희들이 평가하기 힘들고요. 이번 그 대선 때 저희들이 좀 말씀드릴 거는 다른 분야에 대한 또 다른 분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들 우리 그 친환경 농업 쪽으로 정책을 봤을 때는 지금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 이쪽으로 확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그 환경 보존 쪽에서 친환경 농업이 저희들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급식 쪽하고 우리 저희들이 자세히도 말씀드리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를 비준해서 또 근인까지도 또 이렇게 공공단체에 지금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우리 학교급식 들어가는 전체적인 도 프로테지가 지금 친환경 쪽으로 봤을 때는 23%, 많은 데는 이제 한 40% 정도가 나오는데 평균 봐봐도는 30%가 지금 추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만 따져도. 그래서 앞으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좀 프로테이지를 높여주시고 공공급식에 이게 확대가 안 되면은 저희들 그 친환경 존재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공공급식이나 이런 확대는 되지를 않고 또 규제가 지금 자꾸 이제 심하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 이번에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면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현재 우리가 유기나 친환경으로 농약 잔류 검사가 324가지의 지금 농약 잔류 검사를 하는데 내년도 지금 21년도, 22년도에 가서는 420가지가 지금 추가가 되고 있어요. 결국 이거를 너무나 규제가 심해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이게 진짜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은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하는 편이에요. 여태껏 우리가 그래도 노력을 해가지고 위반되지 않게 했는데 여기다가 또 강화를 해서 하지 말라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은 이런 정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좀 용납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 또 아까 다른 분들 말씀에서 특히 이제 저희들 인건비 쪽으로 아까 정책에서 나오고 계셨는데 저희들 농촌 지역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 충북 단양의 입장에 봐서 아줌마들은 지금 12만원, 남자는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농사 지을 여력이 내년도에 지금 인건비 주고 나면 소득이라고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들 지금 내년도에 아까도 정책에서 나오셨지만 지금 농촌 인력 지금 내년 농사 지을 인력이 없어서 농사 짓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인력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참 코로나 예방 주사를 백신을 외국인까지도 확대해가지고 더 해서 해서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주 공감하시는 내용들이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올해 농사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 저희 음성 지역도 수박을 심었다가 한꺼번에 손을 못 치니까 그냥 일부러 수박 심은 걸 다시 뽑았어요. 뽑고서 손 치는 대로 하고 나머지 이제 거기다 또 다시 또 수박을 또 심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인건비 많이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실 테고 학교공식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차원에서 먹거리 기본계획 푸드플랜 세우면서 우리 도내 급식 공공급식 영역 그러니까는 학교급식부터 해서 공공기관 복지시설 또 군대 또 이렇게 병원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급식, 그리고 어쨌든 세금하고 관계된 그런 전체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2,340억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사항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학교에 일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 30% 정도 그것도 대부분 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부식들은 많이 못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인해서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2,340억 우리 공공급식의 영역을 다 제대로 지역사항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지 농업인들의 소득
그리고 그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지역 경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과제를 가지고서도 어쨌든 도착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셔서 오셨고 또 그동안에 정말 우리 먹거리 관련해서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는 정말 든든한 동지이신데요. 청주 YCWCA 사무총장이시면서 농민기본소득 운동본부장님이신 이혜정 총장님,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지라고 지칭을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머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시장의 실패, 그리고 하나는 국가, 그러니까 행정의 실패,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실패, 네 번째는 결사체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농촌이야말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업정책이 오늘도 보니까 너무 훌륭한 정책이 많아요. 너무 훌륭한 정책이 많고, 그리고 이전에도 농촌의 기능, 또 공익성,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농촌이 가장 중요한 지역적 공간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농민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주체로 구성하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을 오늘 내내 앉아있으면서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우리 지역의 위상으로 나타나고, 그 위상은 또 정책으로 표현이 되고, 그 정책은 예산으로 확보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지금 예산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농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물리는 깽가리처럼 되게 공허한 부분인 거죠. 이번에 대선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기후위기 시대에 여러 전환의 기회에 농업 예산, 농촌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장의 상황에 맡겨놓지 않고 이 국가 정책이라는 거가 어떻게 하면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그리고 개인의 개인 농업의 성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는 중심으로 농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역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농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편이 되어야 되고, 그거는 저는 사회적 경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경제는 하나의 어떤 서비스 하나, 그리고 하나의 기업 하나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자체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협동의 정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경제가 다른 경제를,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시장 경제랑 다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부각하잖아요. 그 다른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회적 경제를 지금도 농촌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한테 맡겨서, 개인의 조합에 맡겨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 지역 공동체, 농민 스스로가 우리의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생활 SOC라는 어떤 그런 사회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의 그릇에 담아낼 것이냐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구는 물론 이제 협치를 통해서, 그리고 혹은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지를 우리 그 농촌 지역에 많이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회적 농장에 요즘 관심이 많아서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하고 이랬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사회적 농장을 활성화시킨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회적 농장을 보는 관점이
어떤 취약계층이 모여서 농업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다음에 자활하는 것들로 그렇게 이제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천 지역에 있는 청년마을이라는 사회적 농장은 지속 가능하게 그 청년들에게 공동의 어떤 그 공유지를 만들어내고 그 공유지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농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법으로 사회적 농업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꼭 취약계층의 어떤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두레의 정신으로 그 다음에 공유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농촌이 재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시민 자산화의 관점에서 농민들 스스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민 기본소득인데요. 기본소득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아까도 우리 그 김남은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이 단발마적으로 정말 숨이 끊어질 때 한번 그냥 이렇게 찔끔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이제까지의 역사적인 희생과 그리고 농촌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소득은 그 농업정책의 체감도를 무척 높이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 정말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농촌 기본소득도 지금 일부분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농촌 기본소득도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은 농업만 작동하는 기구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농업의 소멸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이라는 소멸을 우려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농촌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큰 전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의 역할을 우리가 재편하는 건데요. 기후위기 시대 최대 피해자입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최대 피해자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무분별하게 농지를 파헤치는, 그리고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농촌을 공유 자원으로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최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이 그 에너지 생산을 농촌에서 시민 자산화의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을 연구명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촌이라는 지역 문제, 이 농촌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이 지금 이제 그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탄소 배출을 하는 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유기농으로 친환경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저탄소 농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그 지역마다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중립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농업 정책이 그런 도시 계획이라든가 지역 에너지 계획과 좀 정합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10%를 소유하고 있고, 바이오 설비 같은 경우에 거의 70%를 농민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독일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농민들이 거의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의 지역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호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농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바이오가스 설비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그 농촌 지역의 목표로 저는 몇 군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주시에서 제안한 거가, 청주시 신대동에 음식물 쓰레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수소를 포집하고 해서 그 지금 이제 옥산 일대에 시설 재배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랑 연계를 해서 저탄소 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이런 거랑 좀 연계를 좀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농촌의 새로운 주체로 저는 청년과 여성을 꼽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농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는 많은 곳에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저희도
그 청년 농부들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YWC에서. 근데 거기에서 청년 농부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농지를 소유를 한다라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승계동 같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어떤 자본주의적 가치로 보면은 그 농지를 팔아서 건물을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그 건물 가격으로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청년 농들이 있거든요. 근데 승계동인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농지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국가 소유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 소유의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은 이렇게 해서 성공하라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농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파괴되었던 공동체적인 방식 그리고 기술을 전수받는 방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는 법 제도적으로 지금 정비해야 될 것들, 공동경영주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 농촌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남성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야말로 정말 할당제를 통해서 여성들이 그 마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평등 지역사회를 위한다라는 것은 꼭 여성 농민뿐만 아니라 청년 농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같이 유입되지 못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인건비를 많이 준다라고 해도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은 꼭 인건비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성평등한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컨설팅,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농업 농촌의 경험 기회를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농활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농촌을 그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이 살아나려면 도시 내 도시 텃밭도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하튼 네? 알아서 봐가면 좀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아, 네. 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할 테니까는 제가 일단은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얼른 끝내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청년농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네, 그런 그 정책 변달 체계가 국가에서는 농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지방 차원에서도 현장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처음에 동지라 했는데 동지 맞죠? 네. 소비자 대표이신데 거의 그 말씀하시는 거나 생각 수준은 우리 농민, 현장 농민들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제가 제일 처음에 예산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도에서 4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네, 32명 도의원 중에 4년 동안 얘기를 한 사람은 저하고 딴 사람밖에 없는데, 4년의 결과에서 정말 확신으로 느끼는 거는 예산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거는 공감할 것 같고,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하는 말씀에서 제가 제일 와닿는 부분들은 기재부하고 안 친하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와닿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고, 여러 가지 좀 포괄적으로 많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다 우리가 열심히 적고 있으니까, 예, 우리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 농민기본소득 운동도 지금 상당히 진행돼서 이따가 좀 더 우리 차은도 목사님 말씀해 주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관심 가질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금 그동안에 우리 동네 먹거리 관련해서 정말 작년, 재작년 엄청 많이 움직였거든요. 올해도 많이 활동을 많이 했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전체를
대표하고 계신 우리 충북 먹거리연대 주교정 공동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북 먹을거리연대 주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이고,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좋아질까? 농업농민 농촌 해방에 계속 정말 이렇게 늪에 빠지고 있는데 정말 희망을 가져도 될까? 어떻게 가슴이 설렌가요?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가져야 되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GMO 완전 폐시제 하자 청와대 서명을 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GMO 완전 폐시제 하나도 못 했잖아요. 농토기가 만들어져 갖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전국을 돌면서 원탁기를 했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민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책임지는 공직자라고 했는데 공직자 월급 취하죠. 말은 공직자라고 하지만 이게 농업 예산은 줄어들어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표를 많이 의지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건데 한편에도 많아야지 당선이 되고 뭘 해보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먹혀 들어가서 그 정책이 돼서 그렇게 갈까? 자신 있게 전 국민들 앞에서 농업이 아니면 이 나라의 희망이 없다. 지역을 살리지 않으면 이 나라의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전 인구의 50%가 살고 있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내 전 인구의 반 이상이 다 이렇게 중앙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국정 운영 철학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책 제안을 했어요. 자료집에.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감하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들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어서 참고서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실천을 할 것이냐가 이게 남아있는 건데 이런 국정 운영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모든 정책 공약은 사실은 숲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복지를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말 성장을 통해서 농업, 농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농업, 농촌, 농민 지역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잠시 성장을 멈추고 뭔가 생태적인 대전환을 이루어야지만 된다. 먹을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세계적인 대감염병 코로나19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앞날도 그렇고 안 된다. 이런 선언을 해야지만 좀 믿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의 철학이 어떤지를 성장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생태 전환으로 해결할 것인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말에 그 밥으로 또 얘기하면 이것은 정말 빈공의 공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먹을거리 기본법을 만들겠다. 그런 거죠. 왜? 먹는 것은 인권이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하루 한 끼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 학교급식만 보더라도 도비 군비 들어가지 국비는 안 들어가요. 나라에서 책임 안 지거든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걱정 마십시오. 국민들 하루 한 끼, 새끼는 모르겠지만 하루 한 끼는 국가 예산으로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량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해마다 아니면 5년마다 10년마다 작업 목표치를 세워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됐어. 안 됐어. 목표치 달성이 안 됐어. 그럼 누가 책임을 지나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식량 작업률 목표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숫자일 뿐이야.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각 시군별로 기초농산물 20가지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시군별로 적어내라. 그리고 해마다 자금률의 변화를 제출을 해라. 그런 자치단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 영업을 못하니까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정말 우리가 식량 자금률이 정말로 심각하고 불안하고 전 국민들의 재앙이 닥쳐올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로 일이 터졌을 때 그때 가서 지금 요소수 사태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식량 문제는 더욱더 심각할 건데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책 속에 있는 계획서 속에서의 자금률 목표치가 아니라 해마다 확인을 하자. 우리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충북 옥천에서는 쌀, 밀, 보리, 콩, 배추, 무, 감자, 양파 이것을 해마다 이 정도의 자금률을 높였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 지역에서 먼저 먹고 남는 거 옆에 동네에 갖다 줬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건 상업용 단작화 규모화된 것은 뭐냐면 농사를 져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주듯이 생산비 보장이 돼야지만 기초농산물의 자금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해라. 그러고 지금 돼지, 닭, 소 이런 거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월화되어 있어서 전 대기업이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은 거기서 다 손 띄고 나갔어요, 그죠? 그나마 남은 게 소농사인데 소도 이제 이미 규모에 있는 농가들 손에 이제 넘어간 거죠. 노골프도 직매장을 하는데 닭을 직매장에 낼 수가 없어. 닭 키우는 사람은 너도나도 키우겠다고 하는데 왜? 닭을 못 잡아. 무게법에 의해서 아무나 닭을 못 잡아. 그래서 모든 축산이나 가공은 대자본이 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법이 자본가의 입맛대로 만들어 놓고 너네들 잘해봐 이렇게 되는데 법을 고쳐야죠. 먹을거리 기본법 만들고 식품위생법 정말로 생산한 것에 대한 마지막에 최종의 부가가치가 생산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사짓는 사람이 다 가공 안 해도 돼요. 농사짓는 사람이 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영의 성과들을 생산자한테 누가 지인이냐 생산자의 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되는 거죠. 너네들은 죽어라고 농사만 져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장사해서 돈 벌게가 아니라 먹을거리하고 관련된 최종의 부가가치를 생산자한테 목으로 넘겨주는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도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적폐 얘기하는데 사실은 관료적폐를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4번이 되든 5번이 되든 농식품부 관료들의 고급 관료들의 머리가 세탁되지 않는 한 우리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박하다. 그래서 먹을거리는 농사짓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거니까 먹을거리하고 관련된 특임장관을 만들든 특임 부처를 만들어서 농식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국민운동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 중에 박수도 잠깐 박수 터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뼈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실질적인 그 변화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말, 다 모두가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말씀 중에 제가 좀 추가할 말씀은 먹을거리 관련해서 급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급식 단가가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 공감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보니까는 서울이 약 한 끼 한 3,500원 꼴, 충북은 한 2,500원 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등 국민하고 2등, 3등 국민하고의 차이인가 이제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 급식 단가의 전국적인 통일
지역이 더 이렇게 급식 단가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자라는 도의의 건의안을 저희가 발의해서 이 중앙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이 앞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먹을거리 기본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담겨서 학교급식에 대한 이제 국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이제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요새 저희가 청년이 화두입니다. 청년이 미래고 청년이 희망이다. 라는 점, 그리고 청년을 존중해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부터 해서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청년이 일할 수 있게 적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북사회체험학회 회장 이승환 회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사회체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앞에서 좋은 선배님들이, 업계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양력이 부족해서 제 원고를 좀 준비했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밤새서 한번 우리 청년도에서 많이 고민해봤는데 여기 토론회 자리에서 그 고민한 부분을 다 풀 수 있을까 해보면서 원고를 작성했는데 저는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 단계에서 저희 농업 노동의 감소, 즉 탈농 현상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탈농 현상의 원인은 바로 도시소득이 농촌소득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후로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와 농업 축소로 인해 농림업 취업자는 급속하게 감소되어 왔습니다. 1976년 551만여 명에 이르던 농림업 인구 및 취업자는 2016년 127만 여 명으로 감소, 약 연평균 한 3-4% 정도 이제 감소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여러 이제 기농기촌 정책으로 2017년 이후에 농촌 인구 증가세가 약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리 청년 세대의 증가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우리 청년 창업농 영농정책 지원 사업, 월 최대 1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를 통해 정책 수혜를 보며 농촌의 청년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워라밸 추구 성향과 맞물려 청년층이 농업 분야의 진출의 물꼬를 트이게 한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청년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이 개인 SNS를 통해서 본인 농업에 대한 홍보를 하며 알리며 그 역할을 하며 또 그동안 과시되어 오고 어렵고 힘든 어떤 농업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년과 농부라는 이미지를 더해 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했으며 요즘 뜨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농업, 드론 방제, 스마트팜 등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농업의 이미지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으로서 신뢰성 또한 더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건 제도적 획일적인 정책 방향인데요. 우리 충청북도 사회지연합회에서는 지난 18년 청년 농업인 정책 토론을 거쳐 청년 농업인의 유형, 비농기촌 형태의,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농기촌 형태의 창업농, 그리고 미래 세대의 경영주로서의 승계농, 그리고 농업농촌의 외국인 인력을 대체하며 새로운 농업 시대가 될 수 있는 고급 인력이며 농촌의 활력을 더해갈 예비 신규농 20대를 겨냥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유인 정책으로 청년들은 농촌에 유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입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아직 농촌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과 획일화된 정책으로 이 안에서의 갈등 요소를 만들었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워라밸로서 농촌 유입이 아닌 이들이 농업을 통한 농촌 사회에서 소득 안정화를 통한 정착이라고 봅니다. 정부 지원으로서 유입되었지만 소득을 통한 정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분배가 아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랬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동식물들은 주인 발걸음 소리에 큰다라는 말이 우리 농촌사회 선배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만연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농업에서 노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책임자로서 농업 생산물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농업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농민수당이고 공익직불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기반을 통해 유입되었으나 정착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한 부분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언택트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우리 농업 농촌인데요. 농업 역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농촌과 도시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의 중요한 것은 승계농과 창업농의 농업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승계농은 사회적 승계, 가업 승계를 통한 경영주로서 기업가 정신을 통한 시대에 걸맞을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때 한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며, 영농 기반이 없는 우리 창업농은 막연한 농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창農하는 것보다도 취업 형태와 여러 가지 각 농업 분야의 진출 등 이를 돕는 관련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농업 분야의 일자리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농림어업 분야의 특성을 맞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 농민으로서 사회지연합 회장님을 오래 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의견들을 과감하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 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늘기는 했지만 이게 실제로 전면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측면들하고 아직은 농촌이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미심장하게 좀 들립니다. 그래서 정책도 제도적인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어쨌든 근본적인 정책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다음 토론은 요새 제일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쌀 관련해서 지금 쌀이 풍년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 경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어쨌든 이게 현장 농민으로서의 직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경 전 도연명 의장님이시고요. 전국 쌀 생산자의 충북 본부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잠깐. A4 용지로 세상 분량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준비를 했냐면, 내가 오늘, 여기 토론자로 나와서 한 20만원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3장 정도 분류를 이렇게, A4 용지로 준비를 해왔는데, 20만원 받아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 주계정 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꾸기 어렵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농식품부 관료들을 받고, 못 받고, 70년을 만들어 온 거예요. 해방은 70년을 만들어 온 그 벽을 우리가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이 생각이 톡톡 드는데, 오늘 20만원어치 못하고 가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정말로 경건하게 우리 토론에 참석을 하려고 새벽 5시에 세계 3대 광천소에 가서 목욕제기하고 머리 조발 싹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사회자님 나를 소개를 안 시키는겨. 그래서 나는 그냥 깍두기인가? 그래서 20만원 못 받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편하게 좀 하자고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 저는
북이면 석성리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김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본농적 목걸이 실천 포럼에서 오늘 우리가 토론한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하나 딱 만들어갖고 중앙정부에 좀 올렸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날 청와대 앞에서 또 농민단체들 집회 및 기자회견이 있어요. 쌀 시장 정리해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오늘도 그런 탄원서, 성명서 이런 거 하나 작성을 해서 청와대에 이렇게 올려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쌀 관련해서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굉장히 단순해요. 이 준비한 걸 다 읽기는 좀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제가 사실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면 제가 반도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이 아직 뚱뚱해갖고 그냥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거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셨죠? 이거 읽으면 시간 엄청 걸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니까.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제가 도장을 하나 파러 이제 도장집에 잠깐 들어가는데 한 40대 후반에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 누구를 찍을 거냐? 그래서 나는 김재현을 찍는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럼 안 된다. 이재명이 찍어야 된다는 거야. 왜 이재명을 찍어야 됩니까? 나는 진보당인데. 그랬더니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이 됩니다. 이재명이 찍어야 됩니다. 민주당 당원입니까? 나는 어느 당도 아닙니다. 이재명을 왜 찍어야 됩니까? 이재명이는 한다는 신뢰를 저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 신뢰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금까지도 그래도 30% 이상 계속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나오는 건 성남시장 하면서 도지사 하면서 신뢰를 보여줬어요. 내가 결정하고 한다고 하면 한다라고 하는 신뢰를 줬는데 문재인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쌀이 33% 이상 더 나오면 시장 격리하겠다고 양곡관리법에 법으로 명시해 놨어요. 이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물론 농식품부나 기재부가 지금 쥐고 안 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봐요. 더 오히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있다고 봐요. 여기서 과반 이상을 국민들이 선택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신뢰마저도 농민들한테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미. 양곡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행정관료들이라고 얘기하면 국회의원은 뭐하러 뽑아? 그냥 관료들한테 다 맡기고 말지. 대통령은 뭐하러 뽑느냐고요.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팩트입니다. 적어도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사실은 10월 달에 이 발표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쌀값이 안 떨어져. 지금 한 작년 대비 한 10,000원 정도 떨어졌어요. 쌀값이. 이게 개인으로 봐서는 별거 아니지만 대한민국 농촌의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농민의 60% 이상이 쌀 농사에서 소득을 얻고 있어요. 아직도. 쌀을 이렇게 우습게 보면 결국은 농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적어도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는 줘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양곡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요즘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경리 한다고 발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농민들 지금 농협에 이미 그러니까 쌀값하고 벼값은 좀 달라요. 쌀값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벼값이 한 10,000원 이상 떨어졌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충청북도 쌀값이 제일 싸. 쭉 팔린 거야 이게 충청북도에서는. 저 농민으로서 나 참 이게 말도 안 되니 괜찮아요. 똑같이 농사 짓고 충청북도 농민 쌀만 제일 싸게 봐. 전국에서 제일 싸요. 하여튼 이게 쭉 표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장 격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주면 이미 장사꾼들한테 간 건 도리가 없어요. 근데 농협이 수매하고 있는 병은 농협이 추가로도 지급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농협도 역시 공공의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대로 그냥 놔두면 내가 이거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이게 그 공공비축미로 70만 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30만 톤 가지고 있는데 의무 수입 물량이라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사실은 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쌀도 시장 개방하면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지금도 수입하고 있어요. 40만 톤을. 그래서 이 정부가 이 40만 톤하고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한 건 70만 톤 그렇게 해서 묶고 가려고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연회에서 이제 말로는 뭐 물가를 뭐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어째 물가를 좀 쌀값만 갖고 그래. 제발들하고 환장한 새끼들 하나. 아니 쌀값 낮춘다고 물가 안정돼요? 그거 동의하세요? 쌀값이 가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농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겠는 거예요. 다음 이재명 정권을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믿어요. 이재명이 한다고 그러면 하는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신뢰마저도 이루지 못하면 내년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 있잖아요. 노무현이라는 사람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이에요. 또 하나는 박근혜라는 사람도 대통령을 만든 국민이에요. 윤석열이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보세요. 절대 안 될 거라고 장담하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셔. 세 분 갖고는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적어도 40% 이상은 돼 안정권에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농민과의 신뢰를 좀 받쳐줘라, 지켜줘라 하는 게 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돈 받아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시점에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시장 격리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농업인위원회 카톡방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고 후보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좀 지체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정부 입장 얘기, 관료 얘기하니까 저도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우리 의원님 앞에 잘 계시는데 그 농림부에서 이제 그 가정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려고 법안을 가져왔는데요. 그 가축 방역에 대한 그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 맨 법안 뒤에 농장을 폐쇄한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 국가에서 기업들 말 안 들으면 기업을 폐쇄한다는 얘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축사를 폐쇄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얘기 나와서 아우 제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좀 뭐 새로운 것 하나는 하지 좀 마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리고 모든 것 변화는
차기 정부로 다 넘겨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게 농정 적벽 관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년도 차기 정부에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근본적인 좀 쇄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양국관리법에 의한 자동시장 격리는 정말 이렇게 1시간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건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토론을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농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좀 정리한 우리 김실철 도연맹 정책위원장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북도 연맹 정책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간략하게 빠진 거 중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사회자분께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생각나는 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더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가 그 젊은 청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 태웅인가 뭐 해서 모내기하고 막 이랬던 그 친구가 기억이 하나 나고요. 또 하나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도 서두에도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캠프에서 후보께서 즉시 이 몇 가지에 대한 사안을 바로 입장을 정리를 하시고 되시든 그리고 되시지 않든 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즉각적으로 표명을 하고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스마트팜 혁신별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연구단지로 전환을 시키고 청년농 육성을 하겠다라는 명목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즉각 중단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청년농의 기본 대출 비율이 3억인데요. 이 친구들 청년농 육성을 하겠다고 스마트팜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기본 대출 명목은 30억입니다. 30억. 이 30억을 평생 동안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차치하고라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후위기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민주당 의원님들과 정부에 간곡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기후위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농업재해보상법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안에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애간장 타는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충북제천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96세 되시는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 재작년에 50며칠간의 기록적 폭우로 인해서 제가 한 5,000평 정도 피해를 봤는데요. 당신의 90몇 세 되신 그 할머니의 그 증언에 의하면 평생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역사가 내 눈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국 각지에서 아마 벌어지고 있을 텐데 단순하게 재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문제를 떠나서요. 당해 연도에 피해를 본 거 이상 그리고 농업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의지를 조만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즉각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만들어서 즉각적인 시행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후보께서 후보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서울지하철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아시다시피 LED 식품 채소 공장을 보시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대다수의 유기농업을 하고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농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모진 분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 분들이나 아까도 임모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학습형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습을 제대로 좀 하고 농업에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여타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농업, 농촌, 농민을 가지고 헌법에 재규정하고 법을 다시 만들 것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요. 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여타의 여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정부의 농업, 농촌, 농민을 저는 헌법을 그 상위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최상위 개념으로 놓고 이걸 살리지 못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나라를 대전환시키고자 하시는 분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농업, 농촌, 농민을 어느 부서든 전 부처를 막론하고 최상위 개념에 두고 헌법에 적시되기 전까지 추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농촌 파괴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현상에 모르겠어요.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가장 기분 좋았고 가슴 아팠던 이유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초창기 발굴을 하고 나서 애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한 달, 두 달 동안 물론 학습의 효과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해맑은 웃음을 보이고 한 마을에 몇십 명씩 와서 뛰노는 것을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과연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한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권이 보장이 잘 안 되고 문화적인 보장이 잘 되지 못해서 뭘 해야 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농촌 파괴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산단 이런 종합적인 농촌을 파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시하고 있는 농지 총량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저는 농지 문제를 국토부유세를 해서 전체적인 틀거리로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농지를 더 이상 잠식하는 결과를 처리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 소견으로 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배사이치 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기농을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됐고 올해가 20년 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보면 청년농들이 이제 승계농하고 창업농하고 이렇게 비율을 보면 제가 알기로도 한 8대2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승계농들은 좋은 말로 승계농인데 다시 보면 아버지가 깔아놓은 언덕에서 잘 비비고 있는 청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농업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겠는가라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더 풀어보자면 지금 정부나 당이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농업정책이 다 개별로 분산돼 있어서 이것들이 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빙빙 해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농촌인력중개센터나 이런 것들을 시군이나 이런 특화 지역에 소재지 이런 데 두지 마시고 광역화 시키는 문제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장 중심으로 도서, 인력의 문제, 그 다음에 기농의 문제, 청년농의 문제,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문제를 공동적으로 풀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소프트 계획도 좀 세워서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저는 특별법이 있으면 반드시 만들어서 좀, 꼭 농업농촌 농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간과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충북청, 공익농민수당에 대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명 정책위원장님 맞게 좀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빠진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좀 여러 가지 그 이제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 밸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 농업하고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들 도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고 또 실제로 제천 지역의 한방 약초 농민들하고 밀접적으로 결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한 바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농들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들 없이 이렇게 대출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지적되는 거는 지적이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재해보상법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그 발자적해서 일단 조금 보충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농업농촌 기본법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공약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그 공약 안에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세부적인 부분들에서는 서로 이렇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발제자로 제가 제일 꽂게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있어서 우리 교수님 어렵게 오셨는데 맨 마지막에 토론자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혜정 교수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북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농촌사회학 연구 먹거리를 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하는데요. 예, 좋습니다. 제가 여기 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농정 토론회를 한다. 앞으로 이제 대선도 이제 앞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발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제 토론자분들 이렇게 쭉 그 소개가 몇 명이 돼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충북에서 우리 농촌 이끌어 가시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총 망라가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은 농촌 사회학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주로 이제 학회나 학생들 가르치는 쪽, 이렇게 이제 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또 지역에 충북대학교에 또 있으니까 특히 또 농업농촌을 하기 때문에 지역과 어떤 현장에 이런, 공부도 하고 또 이런 기회에 같이 좀 말씀도 듣고 인사도 좀 드려야 되겠다. 사실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 이렇게 가는 건지는 몰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러면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 중에 좀 학자로서 또는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또는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자리를 깔아주신 것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농촌사회학이란 오늘 좀 뜬금없거나 딴소리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그냥 그런 얘기 하라고 오늘 초대한 걸로 이렇게 좀 저도 생각을 하고요. 농촌사회학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기존에 이제 어디 농업 정책 관련돼서는 주로 농업 이제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연구나 관련이 되는데 농촌사회학은 말 그대로 이제 농업 농촌의 그 사회적인 관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농업 농촌 농민하고 사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어떤 변화 속에서 이렇게 변화도 하고 이렇게 좀 대안도 만들어가느냐 싶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오늘 정책 얘기하는 곳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좀
우리 농촌사회학이 하고 있는 게 이런 정책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그동안 뭐 정책 바라기만 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그런 실행법이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너무 이제 사실은 그 정책에 또는 아니면 경제 쪽에 이렇게 좀 치우친 점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저희는 아까 이제 사회를 뭐 강조한다, 이제 사회와의 관계를 좀 주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지속 가능성 위기에 대응을 하는데 정부 국가도 중요하고 시장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시민과 시민사회들, 흔히 그냥 국민들이라고 하는 이 다수의 어떤 시민들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필요라든지 또 의제를 만들어간다라든지 이렇게 정치적인 공론을 만들어가는 이런 거를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시민사회의 역할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가치, 농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인정하고 지지받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농과 사회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농과 사회가 단절됐다는 건 뭐냐면 농업 생산으로 또는 먹거리를 통해서 또는 그 농업의 다양한 사회적 공익적인 가치들이 있잖아요. 식량 공급도 있고, 뭐 환경 보존도 있고, 자연 생태계 보존, 뭐 역사적인 문화 유산,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공익적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의 어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농민만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농촌주의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사회의 모든 어떤 우리 일상의 시민들일 텐데, 가장 많은 시혜와 혜택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정작 농민, 농업, 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그럼 그 사람들, 그 소비자들의 문제이냐. 그렇게만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책과 또는 어디 뭐 자본주의 무슨 뭐 시장의 문제, 이제 이렇게 좀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한 정책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뭐 제안도 됐었고 했지만,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농정의 어떻게 보면 최대 정책 실패는 어떤 디테일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예. 또 농업 문제를, 농촌 문제를, 농민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볼 건가라는 그런 좀 패러다임이 부재했다.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있었지만 정책을 세워놓고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풀어나가는데 그 관료들 다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실행 점검하고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지시해야 되잖아요. 의지나 열정 이런 거 정책을 세워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이 돼서 효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한마디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의지의 실패 아니면 패러다임의 그런 실패. 그러니까 농을 어떻게 보면 똑같이 같이 시민들과 함께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권과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관료와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기득권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도시 시민자들이 알아서 뭐 어떤 농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민들과 연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정책을 넘어서서 정책 비판을 좀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을 넘어서 농정을 만약에 세운다, 또 이런 토론회를 한다 할 때 큰 문제틀이라고 하는 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뭐 말은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런 방향에서 좀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 농의 문제를 농업, 농촌, 농업의 위기를 그러니까 좀 사회화해야 돼, 사회 문제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농의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농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제 인식해야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유하고, 아, 그렇구나. 알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겠고,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관료들이 또는 언론이 또는 대통령이 뭐 집권 여당이 정치인이 농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와 정책을 펼쳐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어떤 틀의 전환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 여러 선생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연례적으로 뭐 대선 시기라든지 아니면 선거 국면이 오면 막 농정 토론회하고 정책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정책은 있었지만 또 지나고 나면 계속 농은 그 자리에 있고 더 위기는 가속화되고 이런 것만 왜 반복되느냐라고 험토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농을 좀 사회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일단 농과 시민사회의 어떤 연대라고 하는 거. 옛날엔 도농연대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농민 편을, 농업 편을, 농촌 편들을 좀 국민들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운동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또 연구자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연대란 말이 그 뭐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여기 회의장에서 그 우리 이혜정 선생님을 그 동지라고 표현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동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게 이제 시민사회와의 연대인 거고 농의 사회화인 거고 그런 동지가 여기 이렇게 맨날 모이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동지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그런 어떤 동지의 관계로 엮어낼 수 있는 거. 예,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저는 오늘 나왔던 모든 얘기들이 그래도 한 발짝은 그래도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변화들을 그래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농의 정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정책에 또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여기 의원들 계시지만 너무 이제 대의제의 어떤 그런 기반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냥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 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한다는 건 이미 그것은 불가능하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확인한 거니까 전농에 여기 분들 계시기도 하지만 사회운동 역할 굉장히 국민운동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이런 분노하시는 이런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을 좀 다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럼 그 다르게 가는 틀이 이제 어떤 걸까? 뭐 이런 거는 앞으로 뭐 다음 토론회가 있으면 좀 해야 되고 아무튼 이게 농정 토론회에서도 그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농정에 관해서 이렇게 책임 있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좀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신경 쓰라고 이렇게 좀 목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연구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농과 시민이 함께하는 뭐 농시민 정치 이렇게 말을 한번 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연구자니까 너 공부한 거 좀 얘기를 그래도 제가 좀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국민들 1000명 이렇게 전국민 조사를 해서 농이 식량 보존도 하고 환경 보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이외에도 농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의외로 한 70% 가까이 시민들은 농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도 맨날 그 무슨 물가 인상하면은 농산물 가격, 파 가격, 쌀 가격 이렇게 해서 애꿎은 농산물 가격이 어떤 주범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통 시민들하고의 생각과 그 중간에 이제 그것을 왜곡하는 정치인 또는 뭐 언론, 이런 정책, 관료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그 긍정적인 어떤 시민들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더 농에 관심 갖게 하냐 했을 때 똑같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먹거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먹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그 다음에 또 먹는 게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GMO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이제 뭐 이게 사회 문제하고도 이렇게 막 농업 쌀값하고도 연결된다고 이렇게 해서 사회 문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농에 대한 가치를 매우 존중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의외로
먹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요리 요즘에 먹방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채식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 채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근본에 농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농의 사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먹거리 정책도 이렇게 있는데 먹거리 공급만이 아니라 이런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농과 시계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과 시계 관계를 어떻게 이제 회복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먹거리 시민들을 그러면 더 많이 길러내는 그런 어떤 정책, 교육,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한 농업, 농촌 정책, 농업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단계가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아까 또 이재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라든지 사회적 농업 이런 거는 좀 지금 이제 막 시작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농의 사회적 가치를 단순히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농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배제된 사람들 통합도 시키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생태적으로 이런 기후위기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고 공간이고 이런 대안이다. 한 가지가 또 더 있었네요. 자연 환경에 대한 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농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농이 또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현대 사회가 좀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는 게 좀 팍팍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뭔가 다르게 살 수 있는 대안적인 그런 생활 양식, 그런 삶의 가치, 비전, 이런 걸 농이 제시해주고 있고, 실제 도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막 농을 찾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힘들을 우리가 좀 조직화해내고, 그것들 또 정책으로 좀 뒷받침하는 거. 이게 바로 농의 사회화라든지, 농의 사회적 가치를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좀 패러다임이 문제들이 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본질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핵심적으로 정책은 있지만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농정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